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선거가 있었고요. 박근혜 당선자 나오고, 질풍노도처럼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인수위원회 얘기는, 단순히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인수위원회는 좀 더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아주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야, 이거 박근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거냐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 관료들만 지금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정권 끝 말기에 지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프로젝트 막 지금 발표하고 있죠. 말하자면 새 당선자에게 저요 이러고 이제 관료들이 잘 보여보려고. 소위 관료들이 이제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업 관료제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관료 문제 오늘 좀 얘기하겠는데 오늘 실록 외환대란 7번째 시간입니다. 관료들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관료들의 전쟁. 환율 얘기입니다. 환율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신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 때 강만수 재무장관, 기재부 장관이 그 당시 최중경 나중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고 지금은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 가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 비지팅 스칼라로가 있죠. 헤리티지 재단에 가 있는데 그 최중경 장관이 아마 이명박 정부 초기에 차관했을 겁니다. 원래 필리핀에 나가 있다가 아니군요. 강만수 최중경 이제 요 라인업을 해서 장관 차관을 하면서 환율을 현실화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 해서 굉장한 논란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강만수나 이명박을 욕하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수출 대기업을 봐주느라고 서민들 물가를 희생시키고 내수 경기를 희생시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수출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친대기업 정책을 하기 위해서 환율을 고의적으로 900원대에서 노무현 말기에 그걸 1,000원, 1,100원, 무려 1,200원까지 밀어 올렸다. 그렇게 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대기업, 대재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희생되고 그래서 서민들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강경식 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아주 격렬하게 성토하는 일련의 반이명박, 반MB 캠페인이 환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주로 이제 좌익이나 좌편향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강경식이 아니고 강만수죠.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고환율 정책을 격렬하게 성토하면서 MB의 환율 정책이 계급적이었다. 말하자면 재벌은 봐주고 내수나 서민들의 물가를 희생시키면서 재벌에게 얹어준 것이다. 고환율 정책을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2008년도 리만 사건이 가을에 터지고 나서 밝혀진 것이지만 사실은 터무니없는 공격이었다는 것이 이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강만수가 옳다라는 칼럼을 썼었어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예를 들어 강만수 일병 구하기 분대장이다 이런 누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 강만수하고 어떤 개인적인 무슨 이 친분이 있어서 사적인 친분이 있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고환율 정책을 보호했다. 고환율 정책을 터무니없이 옹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때 강만수 팀이 고환율 정책을 하면서 그나마 달러를 조금이라도 땡겨놓지 않았더라면, 말하자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바로 아마 우리 외환위기로 치몰아져 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잊어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비판할 때 소위 정파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뭐 일부러 패대기 칠 거 없나, 비판할 거리 없나라고 일부러 이제 막 요건을 찾다 보면 관율 정책 가지고, 관율이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 재벌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유불리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때 관율을 하지 않고 저환율, 말하자면 저환율 하면서 무역 흑자를 쌓지 않았더라면 아마 2008년도 리만 사태 나고 나서 전 세계로 달러가 미국으로 환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급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쫓아가서 300억 달러 통화 스와핑 계약을 하고, 유사시에는 한국 원화를 줄 테니까 미국 돈을 스와핑 좀 교환해서 빌립시다. 엔화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엔화 스와핑은 지난번에 독도 문제 때문에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 다음 중국에서까지 중국 위안화를 스와핑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외환 사정이 우리는 넉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축통화도 아니고 국제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는 말은 전 세계가 쓰는 돈이고, 국제통화라는 말은 한국 돈 원화를 가져가서 어느 나라에서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일본에 가서, 미국 가서 한국 돈 원화를 주면 누가 은행에서 바꿔주나요? 안 바꿔줍니다. 말하자면 국제통화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환전을 해서 들고 나가게 되고, 국내밖에 환전할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원화는 국제통화도 아니고 기축통화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원화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달러를 달라. 줄 돈 없으면 디폴트죠, 뭐. 그래서 한국은 어떻든 달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경제위기 타개적으로 소위 베가 다이 네이버라 그러잖아요. 이 근린궁피바 정책, 말하자면 통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환율을 끌어올리는 관율 정책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하고, 그것으로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서 경제위기의 타개책을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뭐 왜 달러가 모자라서 지금도 위안화 가지고 늘 환율을 조작하나요? 일본이 어디 달러가 모자라서 지금도 엔화 가지고 조작을 저렇게 돈을 무제한으로 프린트, 일본 중앙은행의 기계 조폐창을 막 기계를 정설해서라도 돈을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지금 아베의 정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좌편향 교수들이, 그러면 중국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일본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도 그러면은 대재벌을 봐주려고 그런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환율이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야 하면서 MB 정부가 대재벌을 봐주고 서민들을 쥐어 짜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애들에게 가르치고, 애들은 뭣도 모르고 MB 정부가 계급적이다 하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관리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리만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좌빨 교수들이 이제 왜 관율 정책을 펴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욕하던 것을 이제 입을 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원화 환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대학생들은 깜짝 놀랄 텐데요. 94년에 연말 환율이 788원이었습니다. 신났겠죠, 그 당시 원화 쓰는 사람들. 우리 김 PD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아마 1200 몇십 원 주고 줘야 1달러를 줬겠죠. 1200 몇십 원을 줘야. 아마 1270, 80원? 1110원? 1110원을 준. 근데 그 당시엔 780원, 790원 정도 주면 1달러를 샀던 겁니다. 그게 95년 연말에도 더 떨어졌어요. 774원. 95년 연말에 774원이었어요. 96년 연말에 844원이었습니다. 그게 97년 연말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순식간에 얼마까지 올라붙었느냐? 1,400원까지 갔습니다. 말하자면 1097년 연말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실질, 야, 진면목, 화장발 다 지우고, 야, 한국 원화라는 게 어떤 가치 있는 돈이냐고 딱 깠을 때 1,400원이었어요. 달러당. 말하자면 1,400원을 줘야 1달러 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 불과 95년 연말만 하더라도 774원만 주면 1달러를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절반, 원화가 2배나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해외여행 간다 이러면 좋죠, 뭐. 지금은 우리가 10,000달러 바꾸는 거 1,000달러 바꾼다. 그럼 그 당시에는 똑같은 돈으로 2,000달러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느낀 거죠. 야, 95년 774원, 96년 844원, 94년 788원, 말하자면 788, 774, 844 완만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었죠. 야, 지금 1,10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벌써 현대차, 삼성전자가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야, 작년 같지 않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800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774, 800원이었어요. 어땠겠습니까? 800원의 환율을 견딜 수 있다고 보냐, 이 말. 이렇게 오다가 외환위기 나서 1,400원, 1,700원, 1,800원까지 치솟아 갔거든요. 1,9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이제 안정이 되고 달러가 조금씩 우리가 1,800원, 1,900원, 1,400원에서 조금씩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무역 흑자가 쌓여서 쌓여 나가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환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달러가 쌓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노무현 때는 반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 이거는 미국이 골로 가기 때문에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키코 같은데 막 달러는 무조건 떨어질 거로 보고 떨어진다는데 베팅한 거예요. 달러가 떨어진다. 말하자면 다시 1,100원, 1,000원, 950원, 900원을 깨고 800원대로 다시 갈 거다. 옛날 IMF 위기 전처럼.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전부 중소기업들도 키코에 베팅한 거 아니에요. 그걸 노무현 정부가 반미 캠페인 하면서 경제학자라는 인간들이 라디오, 텔레비, 신문에 나오면 하는 얘기가, 야, 미국은 한물 갔기 때문에 달러의 고달러 시대는 이미 끝났다. 스트롱 달러는 이미 끝났다 하고 반미 감정 가지고 언젠가는 미국 제국은 망할 거다는 거 하고 내일 망할 거다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인간은 언제나 죽게 돼 있죠. 그러나 내일 죽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키코 가지고 그 난리를 떨었던 건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8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900원, 1,000원, 외환위기 때 1,400원, 1,900원 뛰었다가 천천히 이제 안정이 되어 왔다가 다시 MB 정부 들어서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원화가 다시 뛴 겁니다. 그래서 1,200원까지 뛴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에 있죠. 그게 보세요. 그때 일본 엔화는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 제가 루빈, 스트롱 달러를 추구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 편에서. 그 기억을 한번 우리 복습 삼아 되살려보자. 85년도에 소위 플라자 합의라는 게 만들어져 G5가 모여서 일본을 꿀밤을 주고, 야, 엔화가 너무 싸잖아. 너 무역 흑자 너무 많아. 엔화 가치를 좀 높여. 환율을 떨어뜨려. 하고 이제 꿀밤을 준 거죠. 그게 플라자 합의. 그때 250엔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일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냅킨에다가 125라고 써서 보여주고 오케이 사인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250원에 있던 엔화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밀려 내려와서 드디어 94년에 아까 우리 94년에 연말 원화 환율이 788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79엔까지 떨어진 겁니다. 95년 4월 19일까지. 79.83가 그런데요. 79엔. 그때 우리 돈이 얼마였느냐? 800원 밑에 있었어요. 700원대였습니다. 아까 말씀 95년 연말 환율이 774원이었잖아요. 원화와 엔화는 100엔 대
원으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원화와 엔화는 대개 10분의 1의 비율로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100엔대 1000원의 비율로. 말하자면 원화가 700원이다. 그러면 엔화는 70원이다. 대개 이제 이런 정도가 되죠. 말하자면 환율은 질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경기 침체가 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 다시 한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고 하면 이 균형은 무너져요. 말하자면 경제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새로운 오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큰 변화가 없는 한에 있어서 원화와 엔화는 10대 1의 어떤 균형을 가지고 말하자면 오선지가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오선지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달러에 대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오더리하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서정연하게. 오더. 질서 오더 하는 말 있잖아요. 오더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출렁출렁하면서 변해가면은 정상입니다. 근데 95년 4월 달에 루빈이 달러 강세로 돌아서고 엔화에 대해서 그때 95년 초에 한신 고베 대지진이 나고 일본 경제가 완전히 골로 갔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러면서부터 엔화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79엔에서 97년 연말에 140엔까지 떨어졌어요. 말하자면 79가 140이 된 겁니다. 우리 97년 연말에 1415원까지 내려왔죠. 말하자면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다시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됐느냐.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는 계속 올라갔던 게 상대 가치가. 그러니까 95년에 774, 96년에 예를 들어서 원화가 844였거든요. 가고 97년 내내 900원을 무너뜨린다, 못 무너뜨린다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99년에. 말하자면 900원을 깨고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고 계속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1000원, 1500원 가야 된다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한국은행에서는 통화가치가 스트롱 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우리 아까 얘기도 1,400원을 주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700원 탁 주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계속 거꾸로 가고. 그런데 우리가 900원에 막 묶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일본 엔화는 140엔까지 간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 우리 원화가 엔화를 따라서 이미 약세로 갔었더라면, 말하자면 고환율 정책을 폈더라면 스트롱 원이 아니고 스트롱 원을 썼었거든요. 그때 만일에 우리가 강만수처럼 위크 원화 약세를 추구해서 원화가 900원 아니야 950원 1000원 일본 엔화가 예를 들어서 100원, 110엔, 200엔, 110엔, 120엔 이렇게 올라갈 때 원화도 1000원, 1100원, 1200원으로 10대 1로 따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절대로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을 거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이 말하자면 79에서 다시 145로 환율이 튀는 동안에 원화는 제자리에 거의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갭만큼 벌어진 게 뭐냐? 무역적자입니다. 경상적자였어요. 경상적자를 얼마만큼 쌓았냐? 그때 전문가들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안 가려면 150달러만 더 있으면 된다. 150억 달러만. 150억 달러만 더 있었어도 외환위기에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을 해요. 물론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봤지만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였는지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 당시에 94년도 경상수지 적자 45억 달러 적자입니다. 95년도에 89억 달러 96년도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김영삼 때입니다. 96년도에 237억 달러였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본 게.
말하자면 무역을 해서 못 버는 겁니다. 무역을 해서 적자를 본 거예요. 97년도에도 90억 달러를 적자를 봤어요. 말하자면 저환율, 고환율이 아니고 저환율 원화 강세죠. 자기 실력보다 터무니없는 강세 통화를 가지고 온 국민이 엔조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워낙 우리 돈이 셌기 때문에 해외여행 무지하게 나가고 뭐 외국에 뭐 명품 이런 거 반값이 됐잖아요. 1,400원보다 700원으로 생각만 해보세요. 그 명품 사는 거 너무 싸진 거예요. 그 명품 막 온 국민이 흥청망청한 겁니다. 그 결과로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숫자를 불러드릴까요? 93년, 92년 이때까지 다 합쳐서 외환위기가 우리가 닥쳤을 때 무역적자가 7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누적적자가. 그게 엔화는 현실화되면서 79엔에서 140엔까지 뛰면서 일본은 엄청난 무역 흑자를 봤거든요. 일본은. 한국은 일본이 무역 흑자를 보면 그만큼 무역 적자로 터져나갔던 겁니다. 경상수지 적자 94년 45억, 96년 89억 달러, 96년 237억 달러, 97년에도 그때는 이제 환율이 좀 현실화되면서 90억 달러. 말하자면 원화 고평가의 독약을 온 국민이 벌컥벌컥 마시고 좋아했던 겁니다. 모골이 송년한 얘기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터져나가고 큰 난장판이 나서 온 국민이 죽겠다고 한 겁니다. 만일에 MB정부도 마찬가지인데 MB정부가 초기에 그 고환율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비슷한 상황을 또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경제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금융위기는 5년에 한 번씩 오고. 9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관세청장을 했던 사람이 강만수였어요. 말하자면 MB정부 들어서 고환율 정책으로 그렇게 욕을 정말 바가지로 벌컥벌컥 얻어먹던 들이마시던 바로 그 강만수 장관이 96년에는 뭘 했냐? 12년 전인가요? 13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강만수 기재부 장관하기 13년 전에 관세청장이었습니다. 관세청장이 뭐 하는 자리냐?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거, 수입되는 거 그걸 빤히 들여다보고 세금을 걷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강만수 청장이 청장으로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큰일이거든요. 경상수지가 94년에도 45억 달러 적자 받고 95년에도는 89억 5천만 달러 90억 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이 강만수는 전통적인 재무부 관리입니다. 국제금융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뉴욕에도 오래 있었고 국제금융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 경상수지 적자가 뻥뻥 터져나가는 거예요. 96년에 딱 되니까요. 4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전자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했죠. 4월 한 달 동안 23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보고 4월까지만 해도 69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겁니다. 69억 달러의 적자. 4월 한 달, 4월까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요. 왜? 원화가 너무 좋잖아요, 원화가. 원화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700원, 8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너무 원화 강세니까 수입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만수 당시 관세청장이 연초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해 이러다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까지 이를 거다 하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올라갔습니다.